네, 6월 들어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많이들 피로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렇게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를 준비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기획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큰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같이 급등하고 있는 시장,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먼저 보십니까? 사실 이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네. 밀리면 사자 이 전략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추세를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전략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했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10%, 15% 이때쯤부터는 꾸준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수를 또 해야 될까를 본다면 결국에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뭐가 네.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AI 압축 포트폴리오 안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업종들이 아니라 AI 안에서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 전력기기, 소부장, 거기에 대해서 IT 하드웨어까지 그런 업종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크로 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 4.2%,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도 6.5%가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근원 CPI가 좀 안정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CPI, PPI 네.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표시되는 것들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와 근원 PPI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 것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휴전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안정화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쟁 이슈가 끝나가니까 확실하게 유가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금리 같은 우려들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왜 발생하냐 봤을 때 결국에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CPI, PPI에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FOMC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앞으로의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또 이란과 종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긴축 기조가 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FOMC가 네. 케빈 러시가 나오는 첫 등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파월이 정립한 거잖아요. 당연히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방식과 어떻게 보면 정책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이즈는 심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케빈 러시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노이즈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번에 케빈 러시가 어떠한 통화 정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어떻게 자기가 소통할 것인지 향후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매파적으로 나올 것인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매파적이라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들 제가 아예 비둘기파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말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향후 미래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정책 그런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지금 협의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번이 넘은 걸로 최근에만 해도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한다면은 국제유가 간밤에 봤듯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트럼프를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말 믿을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른 점은
결국에 이란 언론에서도 협상 최종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유가 하락하겠죠. 그런데 얼만큼 하락할 것인지가 다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전에 WTI 유가나 브렌트 유가 같은 경우는 60불대 초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 얼만큼 떨어질 수 있을까에 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경우도 70불 이하로는 절대로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왜 그럴까를 봤을 때 결국에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더라도 뭐 기뢰 제거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그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이 자유롭게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점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가가 당분간은 70불 이상으로 높아진 레벨은 과거 대비했을 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한 75불 정도로 유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국제 유가 배럴당 75에서 80달러를 예상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그래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왜 유럽과 일본 또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까? 네. 결국에는 이런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연준이잖아요. 연준이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번에 PPI, CPI 이런 것들에서 확인되었듯이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준은 과연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올해 동결 전망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연준은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대한 수입 비중이 거의 없다. 수출국이죠.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런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좀 더 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는 지켜볼 것 같다.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저희가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어제도 출연자께서 연준은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증시 전망을 하신 걸 보면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깃을 9,750 그리고 불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주 강할 때에는 12,000까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반도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너무 싸요.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가 6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익이 상향 조정된 거에 비하면 훨씬 덜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싼 밸류에이션은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2018년 계속 반도체 슈퍼사이클 갈 수 있다고 저희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익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찍힐 것이기 때문에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존재하지만 왜냐하면 2028년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6배 중반 정도까지만 반도체 업종이 올라오더라도 9,750 그리고 마이크론이 받았던 8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12,000까지 갈 수 있다.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비반도체 업종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반도체 업종들, 반도체가 아닌 50%들의 그런 업종들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강시장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반도체에 있어서 요즘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잖아요. 이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고 투자를 적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우려가 더 크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금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연준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번에 이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거치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기준금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주들은 미래의 그런 이익에 대한 전망으로 먹고 사는 네.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 이익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래 이익은 결국에 현재로 땡겨올 때 금리로 땡겨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금리 상승 우려, 금리가 상승할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쪽에서 사실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좀 완화된다면, 진정된다면 네. 연준이 그런 쪽으로 진정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하이퍼스케일러들 투자 많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너무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전단에 있는 AI 수요가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라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AI 수요는 정말 확실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결국 AI 수요가 확실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사실 좀 더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반도체에 있어서는 TSMC의 리레이팅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TSMC보다는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TSMC가 더 리레이팅 되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간다 이런 뜻인가요? 약간 다른 의미로 썼었는데요. 다른 의미예요? 예. 사실 우리가 TSMC의 과거 밸류에이션을 보면 16년 동안 밸류에이션이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PER이 과거에는 10배 초반이었는데 지금 20배까지 올라왔거든요. 밸류에이션 PER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를 보면 그 TSMC는 선수주하고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훨씬 이익 가식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는 커머디티라고 했잖아요. 찍어내고 팔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팔려서 재고 쌓여서 적자 내는 이 방식으로 그렇죠. 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요소가 생겼죠.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즈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중이 두 번째로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잘 버는 거 알아, 내년 잘 버는 거 알아. 하지만 2028년 이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HBM 비중 확대와 또한 장기 계약 비중 확대를 통해서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TSMC가 겪어왔던 길인 거죠. TSMC라는 것은 사실 TSMC라는 업체는 이런 바운더리를 어떻게 보면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실적이 변동성이 크다.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 안 주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면 저희는 TSMC처럼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TSMC가 이익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평가가 되어 왔는데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는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고평가가 추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러한 수급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IPO 물량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페이스X가 내일 상장이 되잖아요. 그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7등 기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뭐 더 오르면 당연히 6등, 5등도 갈 수 있겠죠. 그만큼 정말 큰 기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 펀드들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좀 정리하면서 결국에 스페이스X를 벤치마크를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오버웨이트 할지 언더웨이트 할지의 결정을 하는 거지 투자를 비워놓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를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술주들이 빠진 게 떴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조기 편입이라고 하잖아요. 나스닥 100에도 조기 편입될 거고 MSCI에도 조기 편입될 건데 이때가 언제냐? MSCI 같은 경우는 10거래 이후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5거래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까지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고 저는 7월 중순부터는 결국에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실적 발표가 되면서부터 7월 중순부터는 전체적으로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략 AI 압축 포트폴리오로 돌파하라 그리고 기호지세라고 쓰셨더라고요. 이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시작한 일을 도중에 그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쓰셨던데 딱 와닿습니다.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초까지는 약간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최근 외국인들이 나가는 동안 개인들이 다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뭘 많이 하냐? 결국 레버리지 ETF를 많이 투자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렇지만 7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다시 시작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주가가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어떻게 되냐? 아예 다른 AI 업종 아닌 것들, 싼 애들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엔 AI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IT 하드웨어, 기판 같은 것들, 거기에 전력기기 이런 핵심 투자 AI 압축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는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사실 뭐 특별히 특히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까지 꾸준하게 강세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요소인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는 투자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망해보면서 투자 전략 기획 특집으로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